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로마 영상에서 로마의 건국과 공화정의 성격 변화에 이어 포에니 전쟁과 그 이후의 로마 사회 혼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화정 말기에 카이사르가 등장하는 제1차 삼도 정치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제1차 삼도 정치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로마 역사의 중요 연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로물루스에 의해 기원전 8세기에 건국되어 에트루리아의 7대왕 타르퀴니우스를 몰아내면서 공화정이 시작되었고, 성산 사건을 배경으로 호민관, 평민회가 설치되고 12표법 등의 평민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의 귀족 중심 공화정에서 민주적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로마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되어 3차 120년에 걸치는 서지중해 패권 다툼에서 승리하고 마케도니아까지 굴복시켜 동지중해 지역도 장악하게 되지만, 자영농민 몰락 등의 사회혼란이 심해지면서 자영농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개혁은 실패하고 스파르타쿠스 반란 등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내용까지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의 혼란기의 군인 정치가들에 의해 삼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었고, 제1차 삼도 정치는 카이사르와 폼피에우스 간의 대결에서 카이사르가 최종 승리하여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개혁을 시도하다가 공화파에 의해 암살되면서 다음 시간에 제2차 삼도 정치로 넘어가는 내용까지 학습하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라티움 지방의 도시 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계기로 한층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 농민의 몰락, 라티푼디움의 발생 등의 사회 혼란과 그라쿠스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원로원을 중심으로 술라를 내세우는 벌족파와 마리우스를 내세우는 평민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내전이 계속되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평민 출신인데 7번이나 집정관에 당선될 정도로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로마 군단에 지원할 수 있는 군사제도 개편 등으로 병력을 확보하면서 갈리아 부족 정벌 등의 대외 정복에서 장군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술라와 권력 쟁탈전을 벌이는 내전 중에 서로 상대 세력을 학살하기도 했고, 그의 사망 후에 권력을 잡은 술라는 마리우스의 시신을 파내고 부관 참시하여 티베르강에 던졌다고 합니다. 술라는 반대파 마리우스의 부관 출신인데 대외 원정과 교섭 과정에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었고, 동맹시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평민파와 대립하자 군대를 끌고 로마로 진군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등 마리우스파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 진군 후에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독재관이 되어 원로원 권력을 강화하고 호민관과 민회 축소 등의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권력 다툼 속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스파르타쿠스 검투사노의 반란도 일어나고 있었고, 동맹국들이 시민권을 요구하는 동맹국 전쟁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시 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여러 주변 도시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로마가 영토 확장을 하는 과정에 로마군 병력의 절반 이상을 동맹국 군대가 차지할 정도로 동맹국들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와 동맹시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시도했지만, 대다수 동맹국들은 로마를 배반하지 않았고 결국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생겨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권리는 로마만이 독식했고,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데 많은 협조를 한 여러 동맹 도시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기원전 91년 이탈리아 전 지역에 시민권 확대를 주장하던 호민관 드루소스가 기득권의 반대 속에 살해되자 이 소식을 들은 여러 동맹 도시 등이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로마는 큰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 시민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로마 민회를 통과함으로써 두 세력 사이에 휴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탈리아 내의 동맹국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기원전 88년 동맹국 전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동맹국 전쟁과 스파르타쿠스 반란으로 안팎으로 나라가 크게 혼란했던 이 시기가 바로 공화정 말기로 기원전 1세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로마의 공화정이 다음 정치 형태인 제정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과도기에 등장한 정치 형태가 바로 삼도 정치입니다. 두 차례 삼도 정치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로마는 황제 정치, 즉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삼도 정치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도 정치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인데 로마의 공화 정치가 여러 주권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 삼도 정치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의 제정은 황제 1인에 의해 최종 중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삼도 정치는 3명의 실력자가 손을 잡고 국가 권력을 독점하여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형태로, 즉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로마 공화 정치의 최고 구심점인 원로원에 대항하는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삼도 정치는 두 차례 실시되는데 먼저 1차 삼도 정치는 기원전 60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에 의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카이사르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알렉산드로스와 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 서양 근대사 프랑스 혁명을 유럽에 전파한 나폴레옹과 함께 역사적 영웅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황제를 칭하는 시저나, 카이저, 차르 등의 일반 명사들이 생겨나게 한 대단한 전쟁 영웅입니다. 카이사르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평민파의 중심 인물인 마리우스가 카이사르의 고모부여서 술라 집권계의 처벌자 명단에 올라 처형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재산도 몰수당하는 등 친인척 중에 평민파 세력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고모와 아내가 죽은 후에 술라의 손녀 폼페이어와 결혼하면서 벌족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게 됩니다. 평민파의 지지를 배경으로 정치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던 카이사르는 이베리아 지역의 속주 총독으로 임명되자 주변 부족을 정복하여 임페라토르 최고 군사령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여러 재무 관련 법 등을 개혁하는 등 속주 통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귀국하여 정치 활동을 하면서 로마의 갑부인 크라수스와 적대 관계였던 폼페이우스를 중재하여 비밀리에 회동하고 비공식적 정치 동맹인 제1차 삼도 정치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이후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과 유사한 빈민에게 공유지를 분배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를 폼페이우스의 군대에 의해 무력 해산시키는 방법으로 통과시키는 등 평민을 대변하는 개혁을 추진하다가 갈리아 지방의 속주 총독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위상을 높인 것은 오늘날 프랑스 등 북서유럽 지역에 걸치는 갈리아 정복으로 카이사르는 그 과정에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역사서로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갈리아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원거주민들인 켈트족, 즉 켈타이를 라틴어로 옮긴 것이라 합니다. 켈트족은 수십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갈리아 지방을 지도에서 알아보면 동쪽으로는 라인강, 남쪽으로는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 북쪽과 서쪽으로는 대서양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서부 독일 지역과 북이탈리아 일부도 포함됩니다. 그가 속주 총독으로 임명된 초기의 갈리아는 북이탈리아와 남프랑스 지역만이 로마의 속주에 속하여 훨씬 좁은 지역이었지만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부터 51년까지의 8년간의 갈리아 정복을 통해 갈리아 지역의 켈트족을 정복하고 동화시키면서 갈리아 전 지역을 장악하고 북해까지 로마 영역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정복한 갈리아 부족까지 보강하여 군단 편성을 증강하고 소규모 부족과의 전투나 연합 부족으로 형성된 큰 규모의 전투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상황별로 다양한 방진을 짜서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 그의 정복 활동은 일방적인 군사작전으로 적을 사륙하고 소탕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쟁과 협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복하고 승리 후에도 일방적인 약탈이나 착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갈리아 정복 과정 중에 켈트족으로 분류되는 헬베티족, 벨가이족 등의 여러 부족뿐만 아니라 라인강 동쪽 지역에 주로 분포하면서 남하하고 있던 게르만족과도 전쟁을 계속하였고 게르만족의 진출을 우려하는 갈리아인들의 투항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기원전 55년에는 오늘날의 영국 브리튼 섬인 브리타니아까지 공격하여 굴복시키게 되는데 이 브리타니아는 이후 1세기의 로마 영토로 귀속되게 됩니다. 결국 카이사르에 의해 갈리아 지방 전체를 차지하면서 로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서유럽의 로마 문화가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게르만족과는 라인강을 경계로 대치하게 됩니다. 이 갈리아 정복은 로마 최고의 정복 전쟁으로 로마 내에서 카이사르는 국가적 영웅으로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카이사르의 엄청난 인기는 당연히 공화 정치의 중심인 원로원의 큰 견제를 받게 됩니다. 삼도 정치의 두 번째 인물인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와 결혼한 카이사르의 사위로 역시 군인이었습니다. 벌족파인 술라를 지지하면서 25살 때 장군이 되고 반술라 반란을 진압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스파르타쿠스 지지 세력을 제압하면서 크라수스와 함께 기원전 79년에 콘술이 되었고 해적 소탕이나 동방원정 등 군사적 성공을 거두어 당시 로마 최고의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크라수스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스파르타쿠스 검투사노의 반란을 진압하여 당시의 명성이 높은 대부호였는데 이후 크라수스가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있던 파르티아와 전쟁 중에 전사하자 삼도 정치는 자연적으로 해체되었고 카이사르의 딸이자 폼페이우스의 아내인 율리아가 출산 중에 사망하게 되면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의 인척 관계는 사라지고 권력 다툼은 치열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카이사르에 대한 공통의 적인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은 원로원 귀족들은 기원전 50년 집정관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카이사르에게 갈리아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서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무장 상태로 로마로의 귀환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최고기관 원로원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카이사르는 결국 기원전 49년 4,500명의 한개 군단만을 끌고 로마로의 진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군대의 한 나팔수가 진격 명령 신호 나팔을 잘못 불면서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가 출정 결심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일화도 있고 정예 부대를 끌고 로마로 가는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갈리아 정복 등 많은 실전 경험과 카이사르에 대한 높은 충성심으로 소수 정예 부대의 빠른 급습에 당황한 폼페이우스의 많은 군대를 격파하게 되었고 이베리아 반도와 그리스로 옮겨다니면서 두 세력 사이의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결국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상륙하자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의 정적인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카이사르 관련 인영화를 보면 이집트 왕이 카이사르에게 폼페이우스의 잘린 목을 선물로 주자 카이사르는 옛 사위이자 정적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것은 로마인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 형태지만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클레오파트라가 카페트 안에 숨어 들어가서 카페트 선물인 것처럼 하고 카이사르를 만나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사랑을 얻었고 그녀는 독점 왕권을 차지하고 카이사르의 아들인 카이사리온도 낳게 되어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꿈꾸게 됩니다. 이후 기원전 47년 오늘날 터키 지역인 본토스를 빠르게 점령하고 원로원에 보낸 보고 편지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도 유명합니다. 이후 아프리카나 이베리아 반도 등지의 폼페이우스 세력들을 제거하였는데 투항한 반대파들을 거의 용서해 주었고 민중의 지지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귀환하여 최고 권력을 장악한 카이사르는 평민파의 입장에서 여러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오늘날 양력의 원조격이 되는 율리우스력이라 부르는 달력 개정과 통화개혁을 단행하고 이자율의 한도를 낮추는 금융개혁 및 각종 복지정책 등의 개혁을 실시하여 평민들의 인기가 높았지만 기원전 44년 브루투스 등 공화파들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들은 그가 황제가 되어서 독재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2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에 임명되자 이전부터 공화파들에 의해 준비해오던 카이사르 암살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가던 카이사르는 23군데나 찔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14명이라고도 하고 60명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암살자 중에는 2명의 브루투스가 있었는데 카이사르의 오랜 애인이었던 세르빌리아의 아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카이사르 유언장의 두 번째 후계자로 지정된 데키무스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이사르가 무척 총애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공화파 카토의 조카인데 스토아 철학 등 학문을 좋아하고 심성이 착하면서 훌륭한 인격자로도 평판이 자자했고, 이런 높은 지명도를 지닌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카이사르 암살에 참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험한 암살 계획에 동조한 사람이 많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폼피에우스 편에 가담하여 카이사르에 도전하다가 실패했는데, 카이사르가 그를 사면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화파로서의 자주성을 높이 평가하여 요직에 등용시켜주기도 했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큰 은혜를 입고 있어서 비록 본인의 신념은 공화파이지만 카이사르 암살에 인간적 갈등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먼 친척이라고도 하는데, 카이사르 곁에서 계속 전공을 세운 군단장이어서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무척 총애했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두 번째 후계자로 지정할 정도였으므로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면서 죽어가던 카이사르가 남긴 최후의 말,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말의 당사자는 데키무스를 말하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제2후계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데키무스는 분노한 로마 시민들을 피해 임지로 도피했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버림받고 안토니우스의 명령을 받은 갈리아족에 처형당하면서 역사의 배신자의 상징으로 기록되게 되고, 나는 카이사르를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한다는 카이사르 암살에 관한 명언으로 역사에 기록된 공화파 마르쿠스 브루투스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군에 쫓겨서 자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평민을 위한 개혁자라고 믿었고, 그의 유언장에서 비록 적은 액수지만 유산을 지급받은 로마 시민들은 그의 죽음에 분노를 느끼게 되고, 카이사르의 장례식에서 그의 피가 묻은 옷을 들고 그의 업적과 로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들으면서 분노한 시민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암살자들의 집을 불태우게 되고, 카이사르 후계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로마는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카이사르의 부관이면서 최고 실력자였던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법적 상속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가 기원전 43년 카이사르 암살로 어지러운 로마 재건을 위한 3인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제2차 3도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재정이 시작되면서 로마의 공화정은 종막을 고하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로마 공화정 말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번째 영상은 로마의 재정과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